안녕하십니까.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의 순천에서 당협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우리 천하람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예.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참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줄여가지고 제가 순천하람이라 좀 밀고 있는데, 오. 예, 뭐 저만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동방신기 분위기로 가는 겁니까? 순천하람으로 좀 가려고 하는데 아무튼 네.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혹시 그 유튜버라든가 이런 대한언론 출연을 하실 때 네. 진보 유튜버라든가 뭐 분류가 네. 또 중도적인 이런 유튜버라든가 음. 이런 쪽에 출연하실 때 좀 당내에서 부담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조금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고요. 그리고 네, 그런데 네.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싸울 수는 없으니까 서로 좀 더 이제 네, 편하게 네. 얘기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당 지지층에서는 조금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근데 저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음. 저희 지역구에서는 순전히. 아무래도 네네. 약간 그 진보적인 성향의 매체를 훨씬 더 많이 보세요. 그래서 저도 누가 저한테 당해서 뭐라 그러면은 아니 그럼 당신이 순천 와서 정치하든가 그렇게 네네. 합니다. 그래서 어. 네,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러면은 생각합니다. 그 과거에 이정현 의원이 순천에서 지역구에서 당선이 한번 되셨지 않습니까? 2번 됐죠. 예, 네. 이정현 의원도 당선되실 때 흔히 하는 전통적 민주당표라든가 이념적으로 봤을 때 진보 성향에 있는 분들이 이정현 의원에게 많이 투표를 해줬던 모양이죠. 당연히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정현 대표가 2번 됐었기 때문에 아 순천 뭐 거의 뭐 편한 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인물 경쟁력을 많이 본다는 면에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도전하기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만은 그래도 민주당 당세가 되게 세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셨을 때, 대통령이 됐을 때 네네. 아마 전국 최고 득표율 나왔을 겁니다. 순천. 아, 순천이요? 네. 그리고 저도 뭐 제 스스로 이런 말하면 부끄럽습니다만 지난 총선에 제가 출마했을 때 3% 나왔거든요. 네, 그럴 정도니까 당연히 쉬운 곳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방송 열심히 댕기면서 얼굴 알리고 뭐 3%가 나왔다는 것은 제2당이 따로 있었던 모양이죠. 민주당 외에도. 민주당 외에 무소속 후보도 있으셨고 무소속 후보는 그다음에 정의당한테는 제가 이겼고 네. 진보당이 저희 김선동 의원이라고 예, 옛날에 예, 국회에서 예. 그 수류탄 던지셨던 분 있잖아요. 체류탄. 수류탄 던지고 국회 폭발되게. 예. 아유 김선동 의원님 죄송합니다. 네. 체류탄 던지셨던 분 그분이 또 저희 그 지역에 굉장히 네. 이제 중요한 진보당 후보시기 때문에 네. 예, 제가 그래서 3%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훨씬 더 잘해야. 그 당시 노광규 시장도 무소속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했었습니다. 출마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만족하십니까? 뭐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긴 거 자체가 굉장히 큰 만족이다. 의미 있었다? 네,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됐으면 뭐 큰일 났다. 이거 네네네. 대장동의 비밀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나왔다 생각하는 저는 그 자체가 되게 뭐 큰 성과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순천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희 지역에서는 별로 만족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뭐 아주 만족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저도 제가 당선되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지역이라면은 순천을 다른 전국과 비교하는 겁니까? 아니면 호남 내에서의 순천을 비교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호남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지 않고요. 네네. 그런 거에 이제 하나의 원인은 제가 좀 기대했던 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진영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민주당 쪽 인사들과 굉장히 가깝다고 네네. 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뭐랄까 확장성이 큰 정치를 해주셨으면은 호남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꼭 호남이 아니더라도 수도권의 이 격전지들에서 네네.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뭐랄까 좋은 그 정치적인 동력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최근에 지지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결국은 저희 진영 안에서의 결집이거든요. 지금까지 나타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여의도의 물을 먹지 않은 게다가 국민의힘 출신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정치인 윤석열이 등장했을 때는 뭔가 우리 사회의 이 진영 갈등을 조금 완화시키고 좀 기존의 구태 정치와는 다른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국민들께서도 있었고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확장성이 과연 잘 발휘되고 있느냐. 중도 통합적으로 오지 못했다. 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앞으로 발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 생각합니다. 이거 제 분석입니다. 동의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국민의힘을 봤을 때는 굉장히 오른쪽에 있는 이 좀 국가주의적인 전체주의적인 발상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좀 국민의힘 내부의 왼쪽에서는 좀 리버럴한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세대 갈등 예. 이런 그런 있고. 부분이 있는데
천하람 변호사는 본인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전체주의적이지는 않죠. 저는 네. 오히려 민주당이 전체주의적이라서 싫어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저는 뭐 경제적인 면에서도 자유주의 좋아하고 그리고 네. 이제 전체주의와 반대되는 면에서도 리버럴한 거 좋아합니다. 네, 그런 거 좋아하는 네.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뭐 가정을 하고 제가 또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잠깐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할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룰이 당원 100%로 되고 결선 투표까지 만드는 상황에서 저는 한 70% 정도 출마하지 출마한다. 않을까. 근데 요새 워딩을 보니까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요새 보니까 무슨 윤심 뭐 재롱잔치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약간의 탈출구를 열어놓은 발언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재롱잔치에 낄 생각 없다 이러면서 나갈 수도 있는 네, 거거든요. 네, 아, 나 네. 이거 안 할란다 이럴 수도 있는 거라서. 음. 근데 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의원이 출마해서 얻는 게 잃을 것보다는 훨씬 많다고 봐요. 아,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은 한번 뭐 최악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마했는데 만약에 진짜 당원들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뭐 한 10% 받고 떨어진다.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어쨌거나 이 전당대회 판이 이미 유승민이냐 아니냐로 거의 좀 왔거든요. 어찌 보면. 네네. 왜냐하면 친윤 후보들이라는 분들 사이에서는 조직력의 차이나 뭐 이미지의 차이나 일부 있을 뿐이지 노선의 차이는 사실 별로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가만히 있어도 굉장히 주목받는 판으로 짜여져 있다. 그리고 룰 자체가 굉장히 불리하게 세팅됐기 때문에 네네. 진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더 한 가지 또 덧붙이면은 말을 너무 많이 해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무슨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네. 뭐 무슨 뭐 이렇게 자꾸 못 나오게 하니까 도전 정신이 생긴다. 네. 이런 얘기까지 해놨는데 갑자기 안 나오겠다라고 하면 좀 우스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유승민 의원 본인이 판단하겠지만은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봤을 때는 한 60-70% 이상은 나오지 않겠나. 저는 나오지 그렇게 않겠나. 전망합니다. 네. 천하람 변호사가 그렇게 평가하시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떨어졌잖아요. 좋죠. 그것도 하나의 정치적 자산으로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낙선이 너무 많이 쌓이는 거는 좀 안 좋죠. 어느 정치인이나. 네. 뭐 저도 그래서 꼭 이번엔 이겨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좀 많이 졌어요, 실제로. 네, 보면 네. 뭐 대선 경선도 그렇고 뭐 그 전에 총선은 뭐 불출마였긴 합니다만은 경기도 지사도 졌고 어찌 됐든 그러다 보니까 낙선을 자꾸 쌓는 건 안 좋긴 하지만 경선 국면 돌입해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당대표가 되는 게 총선에 유리하다. 네. 라고 해서 어떤 흐름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이거 모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조용하게 숨죽이고 있습니다만은 수도권 당협위원장 중에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는데? 네. 라고 좀 부글부글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거기다가 이제 유권자 우리 당원들도 야 그래도 어찌됐건 총선을 이겨야 이게 지금 민주당 뭐 해가지고 우리 아무것도 못 하는데 뭐라도 좀 해보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불이 붙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유승민 의원도 승산이 없지는 않다. 뭐 저는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또 유승민 의원 질문이 되는데 네. 유승민 의원이 당대표가 되지 않는 상황, 출마를 하지 않거나 또는 떨어지거나 그런 상황일 때 차기 총선에 공천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걸요? 못 받는다. 네. 본인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본인뿐만 아니라 뭐 소위 좀 소신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친유승민계라고 하는 사람들, 뭐 친이준석계라고 하는 사람들 다 공천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론 정치라는 건 모릅니다. 그 사이에 뭐 또 요동이 치고 최근에도 무슨 친윤계가 이준석한테 손을 내밀었다느니 뭐 2030, MG, 뭐 수도권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설프게 타협하면 다 죽거든요. 네. 저는 이준석도 복귀할 명분이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아니 그렇잖아요. 본인이 대선 때 자기 스스로 양고기를 걸고 개고기를 팔았다. 내가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잘 판 사람이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선 때 그럼 갑자기 나와가지고 윤핵관들 손잡고 우리 국민의힘 찍어주십시오 라고 하면 이거 뭐 코미디 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러면 야당에서 너 또 양두구육 하러 나왔냐 이럴 겁니다. 그러려면은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도 뭔가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떤 정당 내에 뭐 정당 개혁이 됐든 공천 개혁이 됐든 아니면 더 큰 의미에서의 정치 개혁이 됐든
뭔가 변화를 일으킨다. 이게 단순히 내가 공천받고 내 친한 사람들이 공천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공적인 이득이 있다라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뭔가 합쳐지는 모양새가 나와야 새로운 되는데. 명분을 만들어야 그렇죠. 되겠죠. 양두구육을 뒤집을 수 있는. 그거 없이 그냥 지난번에 미래통합당 하던 것처럼 뭐 보수가 결집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이래가지고 하면은 또 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또 지면 이준석 정치 인생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래서 유승민이 됐든 이준석이 됐든 이번에 당권을 못 잡으면 다음번에 등장할 기회는 올 겁니다. 분명히. 네. 뭔가 이게 뭐 요동을 치다 보면 기회는 올 건데 그거 어설프게 손잡으면 전 그 사람들이 날아간다. 되게 복잡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말씀은 유승민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유의미한 정치인으로서 계속되는 존재감은 가질 수 있다. 유의미하다는 것은 대선 주자급으로서의 의미는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죠. 오히려 거기서 네. 어설프게 야합 같은 거 안 하고 네. 정말 본인의 어떤 가치를 지킨다라고 하면 더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더 커질 수도 있다. 네, 특히나 이미 지금 비윤의 선봉장처럼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물론 뭐 저도 대통령이 정말 잘 해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막 오르기를 바라지만 그렇죠. 잘하면 좋죠. 그럼요. 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어설프게 야합해서 총선 같이 말아먹는 것보다는 본인의 어떤 가치나 뭐 지향점 같은 걸 지키고 있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저는 윤석열 이후를 대비하는. 그렇죠. 네. 네. 그 이야기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유승민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은 화합할 수 없는 수준의 완벽한 이 적대적 관계가 당내에서 형성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네요. 그죠? 근데 이제 반대로 정치는 의외성이잖아요. 예.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뭐 관저 정치, 만찬 정치 가지고 뭐 말이 많습니다. 우리 요새 이제 자꾸 보수 패널 호소인 하고 있는 우리 장성철 소장님 같은 경우는 뭐 면접을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럴 때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유승민 전 의원 한번 와서 밥 한번 먹자. 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다 마음속으로 그게 되겠냐, 그거 뭐 하겠냐. 둘이 서로 뭐 엄청 척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깨는 게 정치거든요.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야당 원로랑도 밥도 먹을 수도 있고 야당의 뭐 사람들도 만나고 그게 정치지. 뭐 친한 사람들끼리만 밥 먹는 거는 그건 그냥 밥 먹는 거지 정치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게 뭐 유승민 전 의원도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여줘야 되지만 네. 결국은 대통령이 저는 그렇게 해서 손 내민다라고 하면 그 의외성에서 오는 감동은 굉장히 클 거다. 저는 그런 장면 솔직히 좀 보고 싶습니다. 사실 뭐 승자나 힘이 있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야죠. 그렇죠. 약자가 손을 내밀면 이것도 뭐 좀 구차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맞는 말씀. 알겠습니다. 자, 유승민 의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또 거꾸로 또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네. 우리 천하람 변호사님, 저 2017년도 네. 대선 때는 정치를 안 하셨죠? 그때? 안 했죠. 네. 탄핵 어지러운 국면에는 다행히 잘 빠져 있었는데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봤었죠. 그 상황. 네. 그 당시가 다당제 구조였어요. 그렇죠. 사실은 보면은 네. 다당제 구조였고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이 의미 있는 득표를 대선에서 하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현행 선거법, 그냥 2020년대로 적용됐던 연동형 비례 대표제로 위성정당 만들고 했던 난리쳤던 선거법을 만들 때 그 당시 이제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나머지 4당이 합의가 돼서 선거법을 그렇죠. 만들었어요. 네. 자, 그 당시로 돌아가서 한국 정치가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다당제로 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 상황은 굉장히 무르익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은 무르익었다. 네. 네. 상황은 무르익었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당도 총선에서 압승을 할 거라고 지금 장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각 당 모두 다 리스크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아주 강력한 리더가 없어요. 각 당이. 강력한 리더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이재명 대표가 있고. 물론 계시지만 네. 글쎄요. 그게 과거의 총재 시절만큼 과연 그런 어떤 카리스마나 그립이 있느냐 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야 임기 초의 대통령이니까 힘이 있는 건 당연한데 네. 뭐 꼭 민주당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당의 정당에 있는 당대표들이 과연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냐 이제 네. 저는 뭐 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고요. 더 한 가지는
이게 정치가 뭐 한 발짝도 잘 못 나가는 구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이 있잖아요. 네.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수결 원칙 옛날에 배운 거 생각하면은 다 밀어붙이면 그냥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뭐 눈치도 봐야 되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다수결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러면은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도 민주당이 170석이 있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약간 1대1 구조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 니네가 그러면 독주하는 거냐. 근데 그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렇죠. 이게 야당의 여러 당들이 연합해서 내는 의견이다라면 그게 무게가 실리는데 네. 의석수는 알고 보면 총수로는 같더라도 총수로는 지금의 민주당보다 더 적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네. 근데 지금은 민주당이 뭔 얘기를 해도 이건 그냥 민주당 니네 의견이잖아. 네네. 그러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느끼는 게 그 박진, 이상민 해임 건의안 이런 거 낼 때 네. 사실 이게 국회가 해임 건의한다는 거 무거운 겁니다. 네네. 대통령이 안 받는 거 사실 비판할 부분이 있죠. 네. 그러면 여론이 왜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요동치지 않느냐. 이게 뭔가 그냥 민주당 혼자 밀어붙인다라는 느낌이 저는 나기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게 뭔가 예를 들면 내 당이 한 3-4개 있고 이 중에 한 3개, 2-3개 정도 당이 연합해서 의견을 내고 여론을 주도해 나가는 게 좀 더 생산적이겠다라는 걸 저는 국회의원들이 제일 먼저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씀하시니까 과거에 정의당이 가졌던 이 캐스팅 보드, 그렇죠. 또 이 데스노트, 정의당이 노트에 쓰면은 어느 쪽 장관이든지 간에 아웃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정의당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되게 안 좋은 게 막 겹친 겁니다. 3당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지고 또 그런 역할을 해줬던 정의당도 사실은 약간 애매해지고 특히 또 과거에 이런 뭐 선거제도라든지 조국 사태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민주당 이중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의당을 국민의힘 이중대라고 그렇죠. 서로 또 이중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좀 바꾸려면 뭔가 좀 당이 좀 여러 개가 있는 거 낫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 나쁘지 않아요. 아니, 제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물론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이겨가지고 막 200석 하고 이러면 좋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정말 선전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과반한다 칩시다. 그럼 국민의힘이 혼자 독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민주당이랑 똑같은 비판 받을 겁니다. 그리고 더 최악의 경우에 국민의힘이 과반 못하면 어떡할 겁니까?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과반을 못할 바에는 차라리 야당이 좀 분산돼 있어가지고 개별 이슈별로 대통령실이 야당 몇 개랑 협상을 해가지고 그래도 어떤 중요한 부분들은 기브 앤 테이크 하면서 통과시키게 되면 앞으로 조금씩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지금 이대로 양당제 구조 갖고 가가지고 민주당이 뭐 한 150석, 160석 한다 칩시다. 임기 후반이고 어떡할 겁니까? 저는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뭐 다당제라든지 선거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은 많이 무르익었다. 또 우리 국민들도 1대1로 맨날 뭐 싸우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거 없고 이거 지금 환멸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에너지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거 이제 개혁해야 되는 양반들이 이제 의원들이니까 이게 뭐 이제 본인들이 얼마나 의지가 있겠냐 하는 게 이제 관건인 거죠. 네. 안철수 의원이 원래 이제 다당제 신봉주의자고 또 이제 중도 정당을 하자 그런 이야기를 늘 하셨던 분인데 지금 안철수 의원하고 뭐 같이 당을 해보시니까 좀 어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워낙 평소에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근데 막상 몇 번 겪어보니까 또 그렇게까지 안 좋은 건 아니지 않나 생각도 들고 뭐 아직 제가 뭐 평가할 정도로 잘 알지는 않은데요. 그런 과연 안철수 의원이 다당제라든가 이 중도 이념 정당 이런 거에 대한 소신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했다고 느끼세요? 아니면은 본인이 양당제를 에서 자리 잡지 못하니까 제3지대를 만들어서 대선 후보로 가기 위한 도구와 기능으로서 이 다당제를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간쯤에 있다고 저는 보고요. 중간쯤에. 네.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세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우. 국민 앵커 해군기 그가 스픽스에 왔다.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해군기가 하면 다르다. 다만 저는 안철수 의원이 정말 그런 거에 대한 그 어떤 본인의 소신이 있었다면 지금도 목소리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목소리 높여야 된다. 그럼요. 본인은 비록 뭐 이런저런 여건 하에서 국민의힘에 왔지만은 새로운 도전자가 나올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 줘야 된다라는 거 세게 저는 얘기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안철수 알박기가 없어졌어요. 그렇잖아요? 네. 아니 제3당을 해보겠다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철수라는 건 엄청난 산입니다. 진짜. 그렇죠. 그렇잖아요. 안철수 정도의 네. 국민적인 인지도와 중도 정체성을 뭐 과거에 네. 가진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면에서도 이제는 다당제를 하기 위한 뭐 좋은 환경들이 생겼고 안철수 의원이 그 중도 포지션이라는 걸 독점 안 하고 어찌 보면 국민의힘으로 빠져준 게 새로운 그 제3지대를 하기 위한 도전자들에게는 또 뭐 좋은 하나의 뭐 시그널이다.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뭐 제가 보기엔 안철수 이제라는 정치인은 스스로가 중도를 협소화시켰어요. 극중주의라 그래가지고 정중간에 딱 이제 줄처럼 그렇죠. 모였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중주의는 중도가 아니거든요. 그건 중도가 아니죠. 네, 그거는 맞아요. 양비론적이에요. 맞아요. 양비론이에요. 그냥 양비론이고 평론이라서나 가능한 거지. 사실은 제가 예전에 이준석 대표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중도라고 하는 것은 급진적으로 좌우로 폭을 크게 하는 것이다. 그럼요. 이렇게 해서 수렴해서 보니까 중도 수렴했더라 이렇게 해야 되지.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요 절충은 여기 정도 와야 돼. 여기 정도 해서 줄을 그어놓고 가면 큰 운동장에 중간에 줄 그어놨는데 고의로만 딱 차지하고 가는 거다. 그럼요. 진정한 중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장 넓게 쓰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양쪽 끝에 붙어가지고 제대로 못 움직일 때 우리가 합리적으로 운동장을 넓게 쓰면서 정말 국민들의 생각처럼 폭넓은 정치를 하겠다. 이게 중도지. 그렇죠. 네. 네. 뭐 그게 사실은 예전에 그 블레어나 슈레드가 이야기했던 급진적 중도거든요. 그렇죠. 좌우의 폭이 큰 급진적 제3의 길 뭐 이런 거. 제3의 길. 네. 자, 결국은 안철수 대표나 유승민 의원도 이제 바른미래당을 하면서 이 중도 정당 제3지대 정당이 실패했는데 그 유승민 의원은 그 실패 원인을 결국 선거구제에서 찾고 있죠.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둘 다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첫째로는 대통령제 때문에 쉽지 않고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은 이제 정의당에서 맨날 얘기하듯이 결선 투표제 정도라도 있어야 이제 단일화 흐름에 안 휩쓸리고 이제 소수 정당도 살아남는 거고. 근데 결선 투표제도 없는 대통령제라는 거는 당연히 양당제를 전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대통령제를 하면서도 다당제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소선거구제를 깨야죠. 그러니까 한 지역구에서 한 명 뽑는데 3당이 그 어디서 살아남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그나마 살아남았던 게 그때 이제 호남에서 1당을 석권했기 때문에 지역 정당 비슷하게 해가지고 좀 살아남았던 거지. 전국 정당으로서 그러면 국민의당이 유의미한 제3당이었냐 하면 또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소선구구제가 유지되는 한은 3당이라는 게 유의미하게 나오기 어렵죠.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해가지고 뭐 너무 학술적으로 할 건 아니지만 이제 위성정당 못 만들게 막 뭐 이게 막 규정으로 박자 하잖아요. 소용없습니다. 그 위성정당을 더 소문 안 나게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 정당 어떡할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뭐 대놓고 뭐 사촌 정당, 육촌 정당 하면 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더불어 시민당까지는 막는다 칩시다. 뭐 미래 한국당을 막는다 쳐요. 열린민주당 같은 거를 어떻게 막아요? 그렇죠. 열린민주당 위성정당입니까? 그거 딱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애매하죠. 그러면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도 조은진 대표가 만든 그렇죠. 공화당 같은 경우 아니면 예를 들면은 뭐 이준석 대표가 뛰쳐나와가지고 내 비례신당 만들겠다. 뭐 본인은 극구 부인하지만 그런 거 한다고 하면 그게 위성정당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은 또 양당에서 뭐 형제자매 정당 해서 또 싹 긁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비례 의석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비례 그 쪼개만한 47석 정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위성정당 막아가지고 뭐 제3당 치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한편 이런 생각도 안 해보셨어요? 그 당시에 이 2017년입니다. 안철수 대표의 당과 유승민 전 의원의 당이 합쳐진 거. 그거 제가 보기엔 잘못한 것 같아요. 잘못했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중도 정당이 중도 진보가 있고 중도 보수가 있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중도라고 해가지고 이 섹터를 최대한 넓히자라고 억지로 이렇게 통합하려고 하는 거, 이것 똑같이 덩치 키우기 전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전략 자체가 결국은 오른쪽 하나를 밀어내거나 왼쪽 하나를 밀어내서 2당이 되겠다는 전략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망한 거였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 정당이라고 해도 그 정당 자체의 스탠스가 이상하거나 애매모호하기를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럼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당의 스탠스 자체는 있고 예. 그걸 유권자들이 이제 바라보고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아니, 그리고 물론 어떤 정당이라는 게 시기에 따라서 본인의 스탠스보다 오른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도 가고 하지만 그 당 안에서 서로 다른 색깔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싸우는 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바른미래당이라는 거는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 정당이라는 건 원래 기본적으로 생각이 어느 정도 비슷한 사람들이 하는 건데 네. 이게 내 안에서의 계파 투쟁도 아니고 이념적으로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네.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네. 당연히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당시에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한테 명분만 준 거죠. 우리 뭐 저 사람들이랑 안 한다 해가지고 예. 명분만 주고 바른정당 소속인 사람들이 완전 쪼그라들고 또 거기 국민의당 출신들도 이럴 바에 나 민주당 갈래.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철수 대표를 비판하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는 이 중도라고 하는 것도 중도 좌파든 중도 우파든 가치와 이념, 정책 방향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위치상의 중도는 다른 개념인데 위치상의 개념만을 중도 정당으로 안철수 대표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면도 있고요. 근데 다만 저는 바른미래당과 관련해서는 안철수만 비판할 수는 없는 게, 네. 아니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니까 네. 유승민도 뭐 똑같은 잘못한 거죠, 어찌 보면. 네. 근데 유승민 의원은 기존에 해왔던 정치 역정에서 본인의 이념을 보여줬으니까. 그렇죠. 거기 네. 간 이후에도 계속 나는 중도 보수. 정체성이라는 게 그렇죠. 분명히 있는 거니까. 뭐 그런 것이고, 이제 결국은 그런 겁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꾸 제가 이제 정의당에서 좋아할 법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교섭단체 돈 받는 게 또 결국 결부돼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당들은 교섭단체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그 교부금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잖아요. 기본 베이스 50% 예. 깔아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의당도 항상 그거 불만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결국 그 현실의 벽을 못 넘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이거는 역사의 가정이랑 없는 겁니다만은, 만약에 우리가 한 선거구제에서 뭐 여러 사람 뽑는 제도를 택하고 네네. 정당 뭐 보조금 같은 경우도 좀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 없이 좀 공정,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의석에 따라 그냥 비례적으로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은 안철수 당과 바른정당은 따로따로 존속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전에 그거 기억나세요? 민생당하고 정의당하고 노회찬 의원 살아계실 때 공동으로 원내 교섭단체 만든 적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저는 그거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거 할 수 있죠. 네. 네. 색깔이 다르면은 당연히 이익 배분하듯이 그렇게 딱딱 그 이익관계 배분해버리면 되잖아요. 이것도 사실 정치의 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우리끼리는 아는데 국민들이 보였을 때는 좀 이상하거든요. 뭐 DJ 비연합 됐는데. 네, 뭐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여튼 그런 어떤 지금 양당제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제도적인 이유들이 있다. 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다음 총선에 공천에서 떨어지는 현역 의원이 뭐 20, 30명 생긴다. 네, 더 생기겠죠, 사실. 네. 더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까? 네. 자, 그런 분들이 선거구제 개편이 된다라고 하면 나와서 3당이나 4당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기는 있을 건데요. 있기는 있을 건데. 네, 파괴력이 없어요. 이미 공천을 탈락하고 난 뒤에 나온 파괴력이 없다. 저희가 그런 류의 것들 많이 보잖아요. 아니, 정말 국민들이 봤을 때, 야, 이 사람은 너무 훌륭하다. 네네.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막 줄줄이 떨어지면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국민의힘에 애당초에 몇 명 없어요. 아니 뭐 그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네. 스스로 대선 후보도 배출을 못했습니다. 이 사람 공천 탈락하면 나 진짜 나가가지고 시위할래. 자, 그럼 서로가 네. 그럴 만한 사람 없어요. 양당 욕하게 한번 해봅시다. 네. 홍준표 있잖아요. 홍준표 그래도. 근데 뭐 오세훈도 있고 유승민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네. 예를 들면은 뭐 저는 홍준표, 유승민 다 중요한 뭐 자원이라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 공천 떨어진다고 해서 그러면 막 사람들이 엄청 들썩들썩 하겠느냐.
과거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렇죠. 저는 네. 그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떨어진다 하면 나름의 반향은 있겠지만은 세력 만들 수준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 반향이 나올 거였으면 이미 그분들 대통령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그럼 유승민, 홍준표도 그럴진데 네. 나머지 그냥 일반적인 의원들 뭐 예를 들면 한 30-40명 공천 탈락한다 한들 그냥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 그냥 뭐 그냥 공천 탈락했나 보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검사들이 막 온다 그러면 그거를 비판하지 이 사람들을 살려줘야겠다라고 과연 억지로 생각하죠. 잘려나간 사람들을 살려야겠다는 그렇죠. 생각까지는 못한다. 저는 그거는 만약에 정말 이분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뭐 공천 되든 안 되든 뭐 새로운 흐름 만들어 보겠다 해서 뭐 뭘 한다 그러면 국민들도 아 그래 뭐 좀 진정성 있네 할지 모르겠지만 네. 계속 충성하다가 나 막 공천이 떨어진 다음에 나가서 신당을 만든다거나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하는 것은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건 안 됩니다. 네. 네. 그런 어떤 폐잔병 당 가지고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저는 감동 없을 거고 과거에 친박연대는 성공했잖아요. 친박연대는 박근혜라고 하는 박근혜 어마어마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그게 있었기 때문에 뭐 예외적으로 했던 거고요. 그게 되려면은 그 신당이라고 소위 하는 것이 민주당 같으면 호남에서 저희 같으면 영남에서 기존에 있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더 나와야 됩니다. 네. 근데 과연 그 정도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저는 솔직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네. 야, 우리 참 천하람 변호사께서 냉정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그 금방 그 홍준표, 유승민, 오세훈이라는 분에 대한 평가를 민주당에 대입시켜 보니까 비교할 사람도 없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러니까 민주당은 비교할 사람도 없네. 뭐 아니 뭐 몇 분 계시겠죠. 뭐 계시겠지만은. 네, 네. 근데 이제 뭐 다 훌륭한 분들인데 이제 그런 거죠. 아니 이분들을 구제시키는 거를 정말 내 사명으로 삼겠다 이럴 만한 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그럼 결국은 천하람 변호사님 말씀은 지금부터 당장 선거구제 개편 이야기를 꺼내야지만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네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리고 꼭 신당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비윤계 신당 아니면 비명계 신당 이거를 꼭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이게 정파적 계산을 하지 말고 네, 정파적 계산과 별개로 이게 뭐랄까요? 소선구제가 한국에서 시대적 소명을 다했고 정치를 가로막는 악으로서 존재하는 굴레로서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구시대적 유무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 아니요. 그게 공익적인 차원에서 맞는 얘기인데 네. 그런 공익적인 사고는 안 합니다. 어떤 사고를 하냐면은 중대선거구제 이게 좀 얘기하면은 한 선거구제에서 예를 들면 한 3명, 4명 뽑는다. 네. 이거 누구한테 유리하냐면 현역 의원한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의원들한테 하고 얘기해 보면은 웃긴 게요. 사석에서는 다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석에서 얘기해 보면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공식 석상에서는 아무 얘기 못 하고 기껏 하는 게 익명 인터뷰 정도 합니다. 네. 서슬퍼런 이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분들도 그럼 그게 꼭 좋을까요? 그러면은 의원들이 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지역구에서 한 3-4명 뽑는다 그러면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야, 까짓 거 난 되겠지 뭐. 공천 탈락해도 내가 한 지역구에 1명 뽑는 거면 국민의힘 공천 받는 사람 꺾기 힘들겠지만은 한 지역구에 한 3명, 4명 뽑는 거면 내가 공천 탈락해도 내가 지역에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거 정도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당보다도요 개별 의원들의 힘이 되게 세집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내가 공천 탈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더해진다고 하면은 이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지금 선거제도를 한번 흔드는 게 의원들 입장에서 나쁘지 않거든요. 네네. 저는 오히려 그런 이기적인 동기들이 작용할 수 있다. 아마 큰 대의 이런 거는 뭐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생각할지는 모르겠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초반에는 당연히 현역 의원들이 좋겠죠. 근데 또 의도치 않은 대한민국 정치의 역동성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면은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도전해 보겠다고 덤벼요. 네네. 지금은 저는 뭐 약간 뭐 저나 뭐 신인규나 이렇게 좀 또라이들이 있지만 저희 당에서도 줄을 안 잡으면은 정치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잘. 왜 그러냐면은 지역구에서 1명밖에 당선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각 당이 1명 공천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면 각 당 입장에서도 돈과 시간과 사회적인 지위와 이력이
종합적으로 빵빵한 사람을 공천하고 싶어해요. 네, 네. 도전자 공천 잘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한 3-4명 뽑는 선거구다 이러면 뭐 복수 공천을 허용하든 뭐 이런 뭐 복잡한 얘기 떠나서 그러면 도전하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내가 1등은 못 하더라도 3, 4위권 한번 노려볼 만하다. 당에서도 뭐 예를 들면은 이 젊은 친구 뭐 패기밖에 없지만 조직력 이런 거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3, 4등 안에는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당 공천 받으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역동성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여튼 그래서 이게 일본 정치는 너무 고인물들이 하니까 좀 이상한데 한국 정치는 당장 보면은 저희도 나는 국대다 이런 거 하면은 막 또라이 같은 젊은 애들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토론 잘하니까 정치할래 이런 애들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치는 역동적으로 생각보다 네. 뭐 많은 발전들이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봅니다. 저는. 저도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의 역동성과 그다음에 그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폭력적 개혁 군주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늘. 아무튼 저희 당의 젊은 친구도 훌륭하고 또 열심히 잘하는데 너무 또라이라고 그랬네요. 좋은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이에요. 네. 일본이라든가 선거구제 개편할 때는 늘 첫 번째가 뭐냐면 현역 기득권에 인정해요. 그렇죠. 현역 기득권이 인정이 안 되면은 그 사람들이 룰을 세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룰을 안 바꾸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후에 시행 이런 거. 10년 후에 시행한다. 네. 그러니까 선거구를 선거 제도라든지 정치개혁 안건 아젠다들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젊어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웃이야. 근데 이제 기득권에 대한 문제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봐요. 보통 이제 그런 거잖아요. 국회의원 니들끼리 하라 그러면 난장판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거 하면은 외부에 맡겨야 된다 얘기가 나옵니다. 공론화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요. 공론화위원회에서 실컷 만들어가지고 국회에 갖다 주면 이 사람들 안 합니다. 그렇죠.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거야. 한 수십 년 동안.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약속하는 거죠. 공론화위원회에서 사심 없이 하라 그러고 이거대로 우리 입법하고 대신에 시행은 한 뭐 10년이 너무 그렇다 그러면 한 8년 뒤부터 하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상관없이 그때까지 우리 제도적인 준비를 하고 기득권은 최대한 유지해주고 이렇게 가자. 저는 그런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결국 이제 의원들의 의견이 중요하니까 한 몇 분 정도, 몇 퍼센트 정도가 선거구제 개선하자고 하면 찬성하실까요? 한 10%, 20%. 그렇게밖에 안 돼요? 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조금 재미있는 거는 수도권 당협위원장들까지 포함한다면 찬성 비율은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어쨌든 그분들은 의석이 없으니까. 결정권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영남권이시기 때문에 뭐 판을 흔들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PK 쪽은 이제 약간 스윙보트처럼 됐기 때문에 관심이 일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TK 쪽은 당장은 별로 반응을 많이 안 하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대통령이 원래 중대선거구제가 본인 소신이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정말 관심이 있냐, 이게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는 관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 퇴임 이후의 문제에 권력이 분산돼 버리면은 퇴임 후에 대통령도 훨씬 안전하거든요. 훨씬 낫죠. 근데 최근에 이제 지지율 오르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친구들 얘기 좀 들어보면은 다들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거세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우. 총선 전까지 우리 지지율 50% 넘긴다. 우리 그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막 수도권에 출마해도 막 다 당선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꿈에 빠져 있습니다. 과반하겠다. 과반해서 자체 과반한다. 단독으로 동력을 만들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근데 뭐 빠지면 안 되는 건데. 그걸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저도 뭐 국민의힘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은. 그래서 여튼 근데 이제 늘 그러잖아요. 늘 우리가 단독 과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제도 개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또 우를 밟지 않을까, 전철을 밟지 않을까 좀 우려는 됩니다. 네. 제가 2020년 때 민주당이 147석만 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이 과반 이상을 하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솔직히 대한민국 정당 다 무능하고 형편없잖아요. 엉터리 정당들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역량이 별로 없죠. 정책 역량도 없고 훈련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런 상황에서 과반에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책임을 분산하는 게 맞거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이즈가 좀 달라도 정당 한 4개 중에 3개가 합의했다. 그러면 국민들도 납득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저는 오히려 더 맞다. 왜냐면은 지금 1대1로 부딪히는 거 해보니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정권 교체 돼봤자 뭐합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상적으로 대통령이 정치력을 정말 잘 발휘해가지고 거대 야당과 잘 협상해가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잘하면 좋겠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저는 대통령 인성 테스트, 실기 시험, 필기 시험 다 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10년을 검증해도 부족합니다 이거. 네, 이 정도 막강한 권한, 그 진짜 플라톤적 철인이 돼야지. 안 그러면은 한국 대통령 못 해요.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저희가 좀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가 다시 정권 잡으면 잘 될 거야. 뭐 이런 것만 서로 계속 꿈꾸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당장 시동이 걸릴 일은 없겠네요. 네. 왜냐하면 좀 봐야 되고 또 다들 우려가 있어요. 괜히 이거 예를 들면 중대선거구제 이런 걸로 한번 흔들었다가 아니면 뭐 비례의석 확대 같은 걸로 한번 틀 흔들었다가 대통령 눈밖에 나면 어떡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 괜히 뭐 유승민 신당, 이준석 신당 같은 거 나오면 어떡할 거냐. 네가 네. 책임질 거냐. 네. 그거 누가 장담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됐든 아니면은 뭐 대통령밖에 없죠. 뭐 누가 이거는 결단을 내려서 다당제로 가자. 그게 우리를 위해서 좋다. 우리가 단독 가반을 못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집권은 하반기에 그래도 뭐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없는 이상은 섣불리 움직이기가 쉽지 않죠. 그건 아시죠? 선거구제는 선거법이기 때문에 네. 과반 이상이면 법 통과시킬 수 있는 거. 그건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연동형 비례 통과할 때 그래서 이제 뭐 이 그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번에도 민주당이랑 정의당이랑 해서 패스트트랙 태우고 하면 다 할 수는 있죠. 근데 과연 그렇게 되는 게 좀 좋은 일이냐? 또 사실 또 민주당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기득권인데 지금. 냉정하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소송구제 이게 한번 흔들어가지고 중대선거구제 하자 그러면요. 민주당은 의석에서 솔직히 약간 손해볼 겁니다. 손해보죠. 네. 네, 특히 수도권 같은 데서. 물론 선거 결과 아무도 모르지만 민주당이 수도권 선거에서 우위를 어느 정도 점하고 있다라고 보면 네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니 우리가 이거를 패스트트랙까지 하면서까지 해야 돼? 라고 하면은 되게 애매해지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역시나 선거구 이런 거는 박수도 이렇게 마주쳐야 되는데 저희 전당대회 국면 좀 지나고 뭐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은 저희는 뭐 다 전당대회 때문에 뭐 아무 논의가 안 되니까요. 네. 당연히 지금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 중에 유승민계라고 할 분들 한번 4대품 정도밖에 안 되죠, 사실. 아주 넓게 잡아도 10명밖에 안 되죠. 그래도 많네요, 생각보다. 네, 한 10명 정도는 된다 봐야죠, 그래도. 근데 뭐 일각에서 유승민 의원이 뭐 스킨십이 부족하다, 뭐 이 세력 관리라는 이런 거 잘 안 한다, 이런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거죠? 일단은요, 떡이 없습니다. 그게 당연하죠. 빚이는데 떡이 있을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도 떡을 줄 것 같은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뭐 좋게 얘기해서 청렴하고 뭐 이렇게. 아니 그거는 떡이라는 것은 네. 당 대표라든가 집행권을 가진 자리, 네. 뭐 대통령이나 단체장이 되면 저절로 생깁니다. 맞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이라는 거는 인기나 당선 가능성을 먹고 사는 거고, 다만 유승민이나 이준석 같은 사람들은 그게 당 대표가 돼도 자기 사람만 챙기는 유형은 아니다라는 게 조금 있고요. 그런 평가가 당내에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똑똑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직접 많이 겪어보지 못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거나 뭐 도움을 구하는 거에서 좀 인색한 편 아니냐, 그런 평가는 있는데,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상대적인 문제인 것 같고,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은 약간 이익 연대 이런 거가 좀 아니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정치인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현실입니다. 네. 내가 아무리 고매한 얘기를 하고 뭐 맞는 얘기를 해도 세력을 못 만들면 말짱 꽝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본인이 줄 떡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스킨십을 그만큼 더 해서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거는 뭐 저는 어떤 변명도 뭐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보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또는 이제 천하람 변호사와 등 이제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같이 하는 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현실화되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러면. 네, 쉽지는 않고요. 다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약간 서로 좀 위기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이 조금 더 다가오고 저희 전당대회도 끝나고 하다 보면 아마 이것도 생각들이 좀 많이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네, 지켜봐야죠, 뭐 그런 부분. 이게 천하람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이 일이 현실화되려면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야 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뭐 근데 또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낮아버리면 또 민주당이 안 받을 겁니다. 그거 참 애매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고 결국은 양쪽 다 어느 정도의 진정성과 어느 정도의 주판할 이게 네. 좀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 문제다. 저는 지금의 이 문제가 뭐냐면요, 지역구에 매몰돼요. 의원들. 지역구에 매몰되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공적인 걸 뭘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요. 그리고 그게 별로 필요가 없어요. 자, 맞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유권자로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 정말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자꾸 지역구에서 당선되지? 네. 그럼 그 사람은 중앙에서는 좀 나쁜 짓 하지만 지역구 관리를 그만큼 엄청나게 한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쭉 보다 보면 모든 의원들이요, 중앙에서 뭐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내 지역구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되냐면 국회의원이 저는 이미 도의원화 됐다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저는 지역구 의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우리 유권자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왜 전국 단위 이슈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없냐. 뭐 예컨대 뭐 게임 이슈 같은 거 따져봅시다. 게임 얼마나 중요해요. 아니면 뭐 하다 뭐 여러 정말 많은 중요한 이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분야에서 어떤 전문가라고 할 만한 의원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게 전국 단위로는 이 이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걸 지역구로 쪼개서 내 지역구에 그거 관심 있는 사람 찾아보면 얼마 안 됩니다. 네. 그거 할 시간에 차라리 그냥 행사 몇 개 더 다니고 조직 관리하고 사람들하고 밥 먹고 술 먹는 게 100배 나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예속될 수밖에 없게 그게 이제 만들어놨습니다. 소선거구제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그거를 뭐 좀 보완하자고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비례대표인데 비례대표들도 다 보면은 초반에 조금 뭐 이상한 뭐 공격수 같은 거 조금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 자기 지역구 받아야 되니까 지역구 쇼핑하느라고. 비례대표 들어온 사람들은 네.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비례대표 저는 하고 다음번에 출마 못하게 하든지 맞습니다. 뭔가 이거는 제도적인 장치를 걸지 않으면 결국은 또 똑같이 그냥 그 사람들도 지역구 의원 워너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튼 이런 것들 보면 지역 대표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회의원이라는 건 결국 전국 단위 이슈에 대해서 뭔가 논의를 주도를 해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네. 그거 조금만 잘하면 대선 후보 됩니다. 그렇죠. 그거 좀 문제가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우리 천하람 변호사는 굉장한 그 현실주의자입니다. 예, 뭐 아니면 그렇지는 않고요. 네, 네. 제가 근데 현실주의자. 순천에 간 거는 이상주의자야. 네, 제 앞가림은 잘 못하고 있는데, 근데 뭐 순천에서는 뭐 당선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인기는 좋아요. 네. 좋아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네. 제가 순천에 가서 천하람 변호사 선거운동을 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러면 해당 얘기라서 안 돼요. 그렇습니까? 네.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제도의 개선과 다당제 그리고 또 다원주의적 정치 질서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뭐 말씀으로서 맺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세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우. 이거는 뭐 저 혼자 노력한다고 될 건 아니지만은 네. 해야 됩니다. 누구라도. 그리고 이게 다들 저는 정치라는 게요. 냉소랑 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 뭐 해봤자 되겠어? 뭐 우리 사회 이거 뭐 잘 되겠냐? 뭐 변하겠냐? 변하거든요. 정치인이 잘만 하면은 사회가 변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요. 가장 싸게 먹히는 투자가 좋은 정치인 키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제 스스로도 성장하고 그리고 저는 국민의 상황을 보면서 좋은 사람들이 좀 더 때로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냥 좋은 사람들이 띄엄띄엄 나와가지고 그냥 혼자 떠들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고 조직화되어야 되겠다. 네. 좋은 사람들이 때로 생겨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 하에서는 좋은 사람들이 때로 생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단체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하고 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순천에서 이 보수 정당의 깃발을 들고 이 고생하고 계시는 이상주의와 현수일주의를 겸비한 우리 차나람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뭐 저야 뭐 불러만 주시면 나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